네, 안녕하세요. 전 데브시스터즈 오승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게임의 성공을 위한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션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저는 데브시스터즈 처음에는 쿠키런 서버 개발자로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쿠키런 온브레이크 2016년에 런칭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런칭 멤버로 참여를 했었고 이후에는 지금은 데이터 플랫폼의 리드 그리고 VP 오브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두 발표에서도 설명이 되었지만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의 개발사 그리고 퍼블리셔로 여러분들에게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실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데브시스터즈가 서비스한 게임들의 누적 이용자가 최근에 2억 명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유저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2021년 초에 런칭한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는 런칭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4천만 명 이상의 유저분들께서 많이 플레이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택에 작년에는 저희가 게임 대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포켓 게이머라는 그런 어워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기상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쿠키런 킹덤이 서비스가 런칭하자마자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기존 대비 몇백 배가 늘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되게 좀 두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쿠키런 킹덤 런칭 당시에는 데이터 플랫폼의 개발자가 딱 3명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긴 한데요. 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이 데이터 플랫폼이 생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생존한 데이터 플랫폼이 어떻게 게임의 성공에 기여했었는지 오늘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콘텐츠는 일단 첫 번째로 데브시스터즈의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 환경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게임의 성공에 어떻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면 여기 앞에 이제 첫 번째로 써 있는 인프라나 서비스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 확보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데 오늘 저희는 사람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이 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데이터 플랫폼이 런칭할 때 그 킹덤이 런칭할 때 세 명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사람이 저는 가장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그런 컴포넌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서버에서도 여러 가지 자원에서 제약들이 많고 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뽑는 것도 힘들고 또 리텐션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의 성공을 예전부터 우리는 게임이 성공할 거야 해가지고 뭐 빅데이터 엔지니어를 몇십 명씩 두고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런칭하기 전에 인력을 여유 있게 두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이런 성공에 있어서는 가장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은 사람으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이제 토일 업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토일은 한국어 번역으로는 고역, 자빌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팀 미팅이라든가 HR 같은 그런 잡무 이런 것들은 이제 오버헤드라고 불리는 반면에 토일 같은 경우는 서비스 운영에는 꼭 필요한 그런 행동인데 매뉴얼로 수동으로 작업이 해야 되고 반복적이고 또 자동화가 가능한데 자동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그래서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그렇게 증가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런 토일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통해서 사람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발표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같이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데브시스터즈의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에서의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미 그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 텀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가볍게만 소개를 드리면 게임 서버,
에서의 뭐 로그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드파티 등 다양한 곳에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적재하고 다양한 니즈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서 게임의 개발이나 운영이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저희 이제 오버뷰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오늘 계속 계신 분이라면 이미 여러 차례 보셨을 법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저희 데이터 소스로 뭐 서버, 클라이언트 등에서 데이터 로그를 수집하고 있고 로그들은 모두 다 저희는 카프카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그 검색 환경을 엘라스틱 스택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스팍 등을 통해서 배치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S3에 적재하고 있고요. 데이터브릭스나 아티나를 통해서 쿼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소비자는 저희 경우에는 전 사원인데요.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터 과학자, 마케터 등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활용의 몇 가지 예시를 설명드리면 이제 가장 익숙하지 만한 것이 지표라든가 분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게임이 런칭하고 뭐도 잘 되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관적인 주요 KPI 지표들 그리고 뭐 게임별로 세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어뷰징이라든가 특정 기능의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킹덤은 글로벌하게 대규모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국가, 뭐 특정 채널 등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마케팅 성과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패턴화되지 않은 것들, 대시보드화 할 수 없는 것들은 애드옥하게 분석하는 환경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그 검색이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예시일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엘라스틱 스택을 기반으로 저희들은 로그 검색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클라 개발자분께서 뭔가 개발을 하던 와중에 새로운 피처를 서버에서 응답이 이상하게 오는데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제 서버 개발자한테 물어보면 서버 개발자분들이 안 계시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제 돌아오시면은 이제 서버 로그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키바나를 거의 전 사원분들께서 활용하고 있어서 클라 개발자분께서 직접 뭐 서버의 로그를 조회하고 그래서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뭐가 잘못 들어갔었구나 해가지고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고 리퀘스트 맞게 들어가는데 리스폰스가 이상하게 내려오네 해가지고 뭔가 직접 대응을 하거나 서버분에게 이슈를 어느 정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 데이터 플랫폼은 저희가 처음에는 쿠키런 게임 서버팀 내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의 일부로서 데이터 플랫폼 내지는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데브 시스터즈가 여러 가지 게임들을 출시하고 서비스들도 다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서비스들에서 같이 활용 가능한 그런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브레이크까지 런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여러 가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게임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겠는데 그런데 게임, 특히나 그 개발되지 않은 런칭 전의 게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인하우스로 구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에서 퍼블리싱 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에서는 게임에서 개발을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런칭 이후에는 게임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내부 제품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 환경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사람과 인프라 관점으로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지금은 게임즈 온 AWS라고 불리는데 여기 로고도 있지만 예전에는 게이밍 온 AWS라고 불렸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발표했었던 자료인데요. 이때 개발했던 스택을 가져와 봤는데 봐보시면 이제 카프카에서 이제 로그를 수집해서 S3 한번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앞선 두 번째 세션에 계신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S3 버킷도 여러 가지로 티어링을 하게 되는데 그 티어링에 맞춰가지고 여러 단계로 최종적으로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적재를 하는 그런 데이터 레이크를 저희가 2017년 정도에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덧대서 스팍을 저희들이 당시에는 스팍 이외에 다른 선택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팍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스칼라로 구현된 스팍에서 이제 S3 적재를 진행하고 파이스팍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가 데이터 마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테이블들 적재를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티나로 파켓 테이블들 쿼리하고 에어플로우로 잡을 스케줄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한계가 발생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게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라는 한 게임에 적용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여러 게임을 서비스하다 보니까 게임마다 데이터 유형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게임별로 사용한 용도도 다르고, 그리고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훨씬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또 설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BI 조직을 따로 셋업하게 됩니다. BI 조직에서 DW 엔지니어 직군, 그리고 비즈니스 분석가 직군들이 새로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고민이 아래에 그려뒀는데, 기존에는 데이터 팀 안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같이 일하는 모델이었고, 데이터 과학자분들도 파이썬에 익숙하고 엔지니어도 파이썬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 스택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BI 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플랫폼의 다양한 니즈들에 따라서 데이터 플랫폼 팀도 이제 중앙팀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중앙팀들이 여러 게임 팀들을 상대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BI 같은 경우는 합류하신 분들이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DW 그리고 RDB 기반의 분석 환경들이 익숙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SQL을 가장 잘 알고 SQL을 전문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저희의 환경은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스택을 대응하기 위해서 BI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작업을 추가하고 싶을 때 파이썬에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배포 환경에 익숙한 데이터 플랫폼 팀을 거의 거쳐서 항상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좀 불편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W 엔지니어는 직접 작업을 개발하고 싶고 또 배포도 직접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반면에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이걸 원해서 뭔가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지원 작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상당한 그런 토일성 업무들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병목으로 모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옵션은 저희들이 원래 데이터 레이크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를 별도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러스터를 셋업하고 이걸 데이터 레이크와 연동하는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사실 이 옵션도 되게 좀 메이크센스한 그런 구미가 담긴 옵션이었고, 선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진 않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킹덤과 같이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는 게임들이 여러 개 런칭한다고 했을 때 이런 DW 솔루션들에서 발생할 만한 제약들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비전형 데이터들을 같이 분석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데이터가 이원화되면 이에 따라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뭐 데이터를 공유받기 위하거나 가공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한 토의들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으로 DW 엔지니어에게 파이썬을 가르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파이썬은 뭐 이제는 다도 잘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의 문제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이썬도 파이썬이지만 파이스팍에서 이제 스팍 기반의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는 방법들을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에서 익숙하게 쓰셨던 다양한 개념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선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파이썬을 교육한다고 해결될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해결책은 추상화 레벨을 SQL까지 높이는 거였는데요. 기존의 파이스팍 환경으로 노트북이라든가 파이썬 코드로 실행해서 하던 것들을 글루 카탈로그와 스팍 중에 이제 스리프트 서버의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JDB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쿼리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들이 EC2에서 스팍을 유저가 직접 띄워야 했었기 때문에 당장 인스턴스 타입 같은 개념들을 BI 분들께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좀 상당히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스파곤 쿠버네티스에서의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평소에는 드라이버만 떠 있다가 요청을 받으면 필요에 따라서 익세큐터들이 여러 가지로 띄워주는 그런 식으로 쿼리 특성에 맞게끔 인프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도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전에 에어플로우 기반으로 저희가 스케줄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에어플로우에서 태스크를 작성할 파이썬, 태스크들을 다 파이썬으로 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좀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적당히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을 저희들이 두고 이걸 복붙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형태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장 생각해 보시면 파이썬 안에서 이렇게 따옴표로 하는 경우에 뭐 에디터에서의 뭐 하이라이트라든가 뭐 그 SQL 뭐 테이블 스키마를 읽어가지고 필드 자동 완성 같은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작업에서의 여러 작업들 간의 의존성 관계를 정의하는 것도 직관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어플로우를 써보신 분들 입장에선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에어플로우의 태스크로 디펜던시들이 정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BI 이런 파이프라인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테이블 단위에서 의존성들을 관리하는 것이 직관적인데 서로 미스매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만들어서 뭐 예시와 같이 왼쪽에 이렇게 DDL 정의를 해두고 DML 밑에 정의를 해두면, 그리고 오른쪽에 에어플로우 태스크로 파이썬이지만 매우 직관적이어서 뭐 아주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주어서 작성을 해주면 그대로 에어플로우 태스크로 변환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SQL 기반으로 손쉽게 태스크를 생성하고 의존성도 자동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자 기반 템플릿팅 기능도 같이 추가를 하면서 SQL 태스크도 보다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유닛 테스팅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배포할 때에도 예전에는 상당히 번거로웠던 것들을 GitOps 형태를 통해서 마스터에 머지가 되면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그런 형태의 CI/CD 구성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DW 엔지니어 입장에서 스파크 SQL 기반의 ETL 작업들을 직접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분들 입장에서 뭔가 이런 SQL 코드의 리뷰만 끝나면 굳이 데이터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대응성 업무들이 많이 줄었고, 그 대신에 조금 더 개발에 중점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파이썬 데이터를 파케로 적재를 하고 있는데, 파케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딜리트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되게 좀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로우만 딜리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하나의 수정만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파티션 전체를 지역 제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뭐 컬럼 삭제도 훨씬 어렵고, 이제 테이블의 컬럼 네임을 수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스파크 SQL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파이스팍에선 지원이 되는 함수가 이제 스파크 SQL이 SQL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DW 솔루션들에서 지원을 해볼 법한 그런 프로그래머블한 쿼리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으로 저희는 델타 레이크 기반의 레이크하우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원래 파케로 적재하는 것들이 이제 그 파케로 적재했을 때 보통 여기 있는 이런 파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위에 이제 델타 로그라는 이런 별도의 디렉토리가 생겨서 여기에 메타데이터 파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엑시드 트랜지션도 지원할 수도 있고, 이제 업서트라든가 딜리트 같은 것들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메타데이터들을 이 델타 레이크가 같이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최적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들이 쉬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케 기반으로 적재를 하는 경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작은 파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경우에 생기는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즉 이런 것들도 뭐 특정 용량 이하는 파일을 다 합쳐버려라 같은 그런 설정들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걸 SQL 문으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컴팩션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특정 컬럼만 많이 활용해가지고 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소팅해 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역시 예전에 파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던 기능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 구현해야 됐다면 여기에 와서는 이제 SQL 기반으로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오픈 소스 스팍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델타 2.0이 나오면서 오픈 소스에도 대부분의 기능들이 사용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을 통해서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데이터브릭스 시퀄이라는 SQL 전용 클러스터를 제공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팍 U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에 별도의 형태로 직관적으로 직접 이 쿼리를 날린 사람이 쿼리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이 런타임을 다 옮기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분석 입장에서의 주요 파이프라인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로 런타임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 DW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 작업자분들 입장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직접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플랫폼 엔지니어에게 예전에는 물어보고 대응하고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도 그걸 공부해서 뭔가 하고 이러한 것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부하들을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석 부분에서의 개선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인프라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액션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 로그 파이프라인을 뒤에 설명드릴 텐데 앞서서 DB 파이프라인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CDC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스냅샷만 적재하는 그런 옵션을 선택했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이벤트들을 로그로 남기고 있어서 로그 기반으로 분석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딱히 이 CDC 정도의 필요성이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CDC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과 맥락의 비용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게임팀 안에 있으면 진행하기 수월하겠지만 중앙팀에서 여러 게임들을 핸들링하는데 멤버는 작은 그런 상황에서는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S3에서 파케로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와서 저희는 나오자마자 거의 이 기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반면에 킹덤에서 이제 사용하는 주 데이터베이스인 코크로치DB라는 걸 저희가 쓰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천만 명의 유저분들의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용량도 N10 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팍으로 분산 처리를 해서 스냅샷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 파이프라인인데요. 크게 여기 왼쪽에 있는 카프카로 로그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엘라스틱 스택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로그를 검색하는 서비스 그리고 스팍 S3를 이용해서 로그를 적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 환경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로그 수집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쿠키런 온브레이크에서 제가 카프카 운영을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소프트 런칭 기간에 마치고 나서 한국에 런칭을 했는데 유저분들께서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뭐 100만 명이 넘는 유저분들께 들어오셨는데 당시에 그 되게 딱 그 게임이 잘 나갈 법한 상태에서 카프카로 인해서 장애가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카프카 디스크가 다 차가지고 죽은 건데 알람 오류 때문에 그 디스크가 찼다는 사실 자체가 인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카프카로 로그를 보내는 것에 이상이 생길까 봐 킬 스위치도 따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킬 스위치가 약간 오류가 나가지고 정작 이제 킬 스위치마저 동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애 경험 그리고 이외에도 오븐 브레이크에서는 제가 직접 로그를 카프카로 보내는 거를 직접 구현을 했었는데 개발자가 어느 정도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카프카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바로 로그를 보냈을 때 로그 스키마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토일 덩어리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필드가 예를 들어 뭐 메시지라고 하죠. 메시지라는 게 이게 스트링 필드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순간 이걸 네스티드 필드로 써버렸다라고 하면은 엘라스틱 서치 같이 스키마가 필요한 그런 파이프라인은 다 깨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도 깨지고 파케도 깨지고 마찬가지로 스키마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로그를 활용하는 것도 제한적이어서 이제 내가 뭔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 로그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에게 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일단 카프카는 죽지 말게 하자. 그런데 서비스랑도 분리를 시켜놓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가장 신뢰성이 높은 컴포넌트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서비스랑은 영향이 없도록 분리를 시키자 해서 이제 서비스와의 디커플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 그리고 로그 생산자들 입장에서 카프카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로그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 그 의미는 즉 로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카프카의 존재를 모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그의 퀄리티를 최소한 보장하려면 이걸 사람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된 검수 그리고 전처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으로는 먼저 서버 같은 경우는 카프카로 로그를 서버가 바로 보내게 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컨테이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이걸 그 EC2 인스턴스 내지는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에 떠 있는 에이전트가 로그를 수집해가지고 카프카로 보내는 그런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이제 로그의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지만 서비스 자체에서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프카 생태계 내에 같이 존재하는 카프카 스트림스라는 스트림 처리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로그 생산자가 보낸 로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처음 로그 생산자 입장에서 로그를 보내면 이 로우 로그 토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카프카 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전처리도 하고 그리고 스키마 스토어를 따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스토어에서 스키마를 받아와서 검수 자동화하고 이상한 것들은 따로 이렇게 말폼드로 분리를 한 형태로 트랜스폼된 로그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믿고 쓸 수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그 사용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특히 카프카가 서비스랑 바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팍을 가지고 대규모로 배치 작업을 할 때 이제 카프카의 CPU가 올라간다거나 네트워크가 다 찬다거나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로그 생산자가 로그를 못 보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프카 클러스터를 두 티어로 쪼개가지고 생산자에 맞닿은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라이터라고 내부적으로는 부르고 있고 이제 소비자한테 맞닿은 걸 저희는 리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클러스터를 나누고 이제 미러메이커라는 이제 카프카 간을 미러링 할 수 있는 녀석을 둬서 이렇게 티어를 구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니까 비용이 좀 많이 추가될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고 이게 라이터에서 발생하는 패턴 그리고 리더가 필요로 하는 리소스들이 다 좀 다릅니다. 리더 같은 경우는 뭐 새벽이 배치 분석이라든가 스트리밍 이럴 때 발생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순간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 평소에는 조금 딜레이가 있어도 괜찮은 환경인데 생산자 쪽에서는 로그를 바로바로 받아줘야 되는,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별도의 컴퓨팅들을 설정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뭔가 처리를 못해요. 예를 들어 뭐 장애가 나가지고 뭐 게임 로그인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는 유저가 어차피 접속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도 아프고 매출도 떨어지고 하지만 그냥 말하자면 숙제를 못했어 하고 그냥 배째고 혼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데이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오는 순간에 그 숙제를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룬다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처리 한계를 넘게 되는 순간부터 숙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나서 오픈했다가 잠깐 닫았다 다시 오픈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이제 당시 처리 한계가 이제 인입되는 로그 기준으로 200MB/s였는데 이 처리 한계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카프카에서 지금 처리하는 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처리 한계에서 내려왔을 때 사실은 이 피크를 찍게 돼요. 그래서 이 남는 공간을 통해서 이 나머지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 파이프라인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저희들은 컴포넌트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트래픽들이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에 대한 정책을 정했습니다. 일단 카프카로,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듀서 페이스드, 라이터, 카프카로 들어온 로그는 일단 받아주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쌓아두면 나중에 언젠가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유실은 일단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 단계의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스케일이 가능한 구조를 애초에 설계 때부터 잘 고려를 해서 만든다거나, 또는 그럴 수 없는 경우라면 사전에 혹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뭐 로그를 버린 옵션들까지도 고민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그 검색 기능 같은 경우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로그를 뭐 특정 기간 동안 버리더라도 지금 당장 최근에 로그를 검색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해서 컴포넌트별로 뭔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수집 이외에도 이제 다른 컴포넌트들도 잠깐 살펴보면은 데이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게 다른 백엔드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컴포넌트가 스테이트풀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가 여기서는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의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게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요. 클라우드를 쓸 때 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케일러빌리티가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토리지랑 컴퓨팅 자원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 확장성이 매우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모델인 스팍과 S3를 생각해 보면요, S3의 데이터가 있고 스팍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라면 뭐 되게 작은 분석을 할 때는 스팍 컴퓨팅 자원을 뭐 한 대만 띄워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몇십 페타바이트의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스팍을 엄청 많이 띄워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유연한데 일단 저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가능하면 분리가 되게 해보자 였지만 분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컴포넌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IOPS 이슈 때문에 저희들이 EBS를 쓰지 못하고 로컬 스토리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가 차도 문제고 컴퓨팅 자원이 다 차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컴포넌트들 같은 경우는 뭐 지연을 좀 허용한다거나 뭐 급증했을 때 로그를 버린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들을 사전에 좀 고려를 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리스처럼 오토스케일링 그룹 같은 걸로 바로 확장을 하거나 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 상태 때문에 이 상태를 옮기는 게 너무 무거운 나머지 노드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같은 작업들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 클러스터에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맥락 인지의 비용도 상당히 높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라폼과 앤서블 같은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의도는 사람의 맥락이 진실이 아니고 코드가 진실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에 의존해서 맥락을 전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제 다만 이게 스테이트풀이어가지고 제약 사항들이 많았는데 저희 패턴들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테라폼을 통해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정의를 했는데 뭐 카운트나 몇 가지 기능들만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 케이스에서는. 그리고 테라폼에서 저희들이 인스턴스 유저 데이터 기반으로 예를 들어 카프카가 새로 떴다라고 했을 때 카프카가 클러스터에 조인하는 것, 뭐 엘라스티서치가 떴을 때 조인하는 것, 그런 것처럼 프로비저닝까지는 전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노드 하나를 늘리고 싶을 때는 테라폼에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카운트 하나만 바꾸면은 바로 늘어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롤링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인플레이스먼트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떠 있는 클러스터에서는 앤서블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테라폼에 후반영하는 방식으로 싱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라폼에서 정의하기 애매한 그런 커스텀 리소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테라폼 프로바이더들을 직접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일부는 뭐 인하우스의 뭐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것들로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프라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 부분도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실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게임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데이터 플랫폼의 실전 운영은 어땠는가
대해서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몇 번 며칠 얘기할 수 있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전에 저희는 킹덤이 대박이 날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해서 부하 테스트를 적은 인원이었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유저분들께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기준으로 보면은 트래픽이 런칭 전에 2MB per 세컨드 하던 게 런칭 이후에 300MB까지도 이제 피크가 올라갔었고요. 뭐 하루에 로그를 적재하는 것도 처음에 이제 몇백 기가바이트 정도면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뭐 10TB, 20TB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지금 제가 기입해두진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적재하고 관리하고 있는 스토리지 자체가 S3에서 뭐 5PB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프카는 일단 살리자 그 정책은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카프카를 비롯한 핵심 컴포넌트들은 잘 확장을 하면서 인스턴스 카운트 조정하고 리밸런스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동화함을 통해서 SLI,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100%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고 유저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적재도 상당히 도전적이었어요. 그래서 몇십 테라바이트를 적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전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지연 없이 데이터를 적재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것들의 케이스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 초의 일이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의 기억에서 좀 잊혀지기를 바랐는데요. 쿠키런 킹덤이 처음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뭐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총 56시간 동안 점검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모두 원인이 조금씩은 달랐지만 하나는 이제 작업상의 이슈였고 또 다른 하나는 AWS AZ 하나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였던 코크로치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 스토리지에서의 유실이 발생했는데 이게 진짜로 데이터가 유실된 건 아니고 레플리케이트 데이터들, 그러니까 복제본들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는데 이 코크로치DB 입장에서는 그 과반수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없다고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도 코크로치DB가 이제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받아주지 않는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데이터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 뭐 가장 쉬운 옵션이 백스업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게임 런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유저분들께서 엄청 몰입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랭킹도 되게 하나하나가 되게 민감한 그런 상황에서 백스업을 한다라는 게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생각해 보니까 스팍을 써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시에 이제 도쿄 리전에 있던 모든 클러스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350대의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CPU가 만 코어가 넘고 메모리가 90TB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의 클러스터를 띄워서 이 복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복구에 성공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그의 유실이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로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검, 이 복원 작업을 하는 동안에 실제로 로그로도 한 복원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로그랑 딱 맞나 했는데 정확하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심하고 오픈해도 되겠다 해서 DB 무결성 검증까지 끝내고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숙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점검을 걸었다가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약간 점검이 좀 어떻게 보면 밈이 돼가지고 유저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기다려주고 되게 언제 게임 할 수 있지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희가 새벽 거의 오후 11시 반에 점검을 해제했는데 그 유저분들께서 바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이나 이런 게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타임아웃들도 발생하고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로깅 파이프라인 그 중에서도 이제 로그를 받아주는 카프카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들을 다 처리해서 저희들이 뭔가 CS 문의가 들어와서 뭔가 이상했던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유저분들에게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점검 이슈들도 빠르게 해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운영 이슈의 대응과 분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N천만 명의 유저 로그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 역시 지금은 이제 수십 테라바이트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도전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은 이 환경을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셋업이 이미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상 발생한 이슈들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유저가 뭔가 문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CS 대응을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특정 유저의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슈들을 확인한다거나 내지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요. 대응뿐만 아니라 분석의 관점에 있어서도 이게 수백만 명의 유저분들이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 되면 유저의 목소리들을 정확하게 듣기가 상당히 좀 챌린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기획을 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유저분들께서 이렇게 게임을 즐겨주실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픈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그걸 진짜로 그 의도대로 즐겨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데이터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분석가 입장에서 유저의 패턴들을 대규모로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게임팀 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가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게임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들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초안의 유저분들께서 이탈이 많았던 유저분들 대상으로 왜 이탈이 많았지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초반 이게 스테이지가 점점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진행되는 건데 초반 스테이지에서 이탈이 많았다. 뭔가 이렇게 피크가 있던 것들을 확인해서 각각별로 보니까 뭔가 이 스테이지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스테이지에서 난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유저분들이 좀 더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데이터 플랫폼이 꼭 분석이나 대응에만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쿠키런 킹덤을 오픈하는 관점에서 쿠키런 IP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즐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킹덤도 플레이하실 의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게임 간의 프로모션, 크로스 게임 프로모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처음에는 게임 서버에서 플랫폼 서버 간 API로 조건 달성 여부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키런 킹덤에서 레벨 5를 달성하면 오븐 브레이크에서 뭔가를 준다.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레벨 5가 달성했다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서버 투 서버 API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저희의 로그 자체가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 로그를 기반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플랫폼 쪽에서 이런 관련된 작업들을 하면서 카프카를 컨슈밍해서 카프카를 컨슈밍해서 로그를 기반으로 조건이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셋업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서버 투 서버 API에 생겼던 여러 가지 싱크 API에서의 이슈 이런 것들도 해결하면서도 그리고 조건 자체도 예전에는 다 커스텀하게 서버에서 구현해줘야 되는 것들을 그냥 로그 분석하는 관점에서 되게 약간 키바나에서 검색하듯이 이 로그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벤트 달성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자유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서도 좀 저희 입장에서 의미 있었던 거는 주요 지표의 지연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자동화 과정들 그리고 토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이벤트를 새로 하나 열었는데 유저분들이 너무 몰린 나머지 분석이 안 되었다. 이런 경우라면 성과 평가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다행히 저희들이 의도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스케일이 되어가지고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플랫폼이 킹덤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게임들 역시 뭔가 특별한 이슈 없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넥스트 스텝 얘기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랩업해 보면요. 사람과 인프라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 내지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으로는 이제 SQL 기반의 분석가나 DW 엔지니어 분들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석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아키텍처 역시 엠벡베이 트래픽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셋업들을 만들었었고
이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의 시기, 킹덤처럼 뭔가 대박이 난 케이스에서도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대응이라든가 장애 복구라든가 이런 게임의 성공에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이었고 지속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이후 고민은 만약에 킹덤 같은 그런 게임들이 N개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 어떨 것인가 라고 할 때 사실 지금 스택도 많이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응성 업무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 이 데이터는 이렇게 쓰이고 등등등 그런 맥락들을 완전히 줄이면 줄일수록 더 스케일러빌리티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 맥락 자체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 맥락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어딘가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셀프 서비스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사용자 간에 토의를 줄여서 훨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이런 킹덤 N개 같은 그런 게임을 대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체형인데요. 네, 저희 혹시 오늘 발표 내지는 뭐 다른 발표들을 보시고 데브 시스터즈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도 좋고요. 뭐 다른 사이트들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와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